안녕하세요. 시니어 마음은 골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명절을 앞두고 자식들을 만나기 전에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긴장과 두려움의 정체를 알았으니 이번 명절에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신 적이요. 이번에는 말해야지.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꺼내봐야지. 전화가 뜸한 게 서운했다는 얘기. 손주 얼굴을 좀 더 자주 보고 싶다는 얘기. 아니면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다는 얘기. 별것 아닌 말 같은데 이상하게 명절 식탁 앞에 앉으면 그 말이 목구멍에서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또 삼킵니다. 괜히 분위기 깨지면 어쩌나. 자식들도 바쁜데 뭘.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나. 그렇게 명절이 끝나고 자녀들이 돌아가고 나면 조용한 거실에 혼자 앉아서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또 못했네. 이 패턴, 혹시 익숙하신가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미완의 과업이라고 부릅니다. 게슈탈트 심리 치료를 창시한 프리츠 펄스라는 학자가 사용한 개념인데요. 쉽게 말하면 마음속에 끝내지 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이 계속 마음을 잡아당긴다는 뜻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한 채 명절이 지나가면 그 말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서 다음 명절이 올 때까지 조용히 무게를 더해갑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명절이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만이 아니라 하지 못한 말들이 쌓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화의 기술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효과적입니다. 이 공식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십 년을 함께한 가족 사이에서 대화 공식이 먹힐 리가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투가 바뀌면 바로 알아챕니다. 엄마가 어디서 뭘 배워왔나 하고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을 정돈하는 것. 무슨 말을 할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말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내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말을 하든 안 하든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함께 해보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숫자 하나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매년 명절 전후로 조사를 하는데요. 명절 기간 가족과의 대화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60대 이상에서는 꾸준히 절반을 넘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스트레스의 원인 1위가 과도한 노동이나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1위는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밥상에 앉아 있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느낌.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꺼낼 타이밍이 없는 느낌. 자녀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나는 그냥 듣고 있는 느낌. 이 느낌이 쌓이면 명절이 끝나고 남는 건 피로와 서운함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말을 잘하는 법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는 법. 그리고 어쩌면 말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것.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울까요? 직장 동료한테는 할 수 있는 말이 자녀한테는 안 됩니다. 동네 친구한테는 편하게 꺼내는 이야기가 아들, 딸 앞에서는 목에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의 언어학자 데보라 테너는 2001년에 이건 다 너를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야 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부터 가슴에 와닿지 않으시나요? 다 너를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야. 우리도 이 말 참 많이 하고 참 많이 들었습니다. 테넌 교수는 이 책에서 가족 간의 대화가 왜 유독 어려운지를 분석했는데요. 그녀가 발견한 핵심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메타메시지라는 겁니다. 메타메시지.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시죠?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거기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담깁니다. 하나는 말의 내용, 즉 글자 그대로의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말 뒤에 숨은 메시지, 즉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가에 대한 신호입니다. 이 숨은 메시지가 바로 메타메시지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머니가 딸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밥은 먹었어? 이 말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식사 여부를 묻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의 메타메시지는 다릅니다. 이 말 뒤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다. 내가 잘 지내는지 궁금하다. 엄마가 아직 너를 챙기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어머니는 이 모든 마음을 담아서 밥은 먹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딸이 듣는 메타메시지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딸은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또 엄마가 간섭하네. 내가 밥도 못 챙겨 먹는 사람인 줄 아나. 전화할 때마다 같은 말만. 같은 말인데 보내는 메타메시지와 받는 메타메시지가 다릅니다. 테넌 교수는 이것이 가족 대화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라고 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의 내용보다 메타메시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메타메시지를 자기 경험에 비추어 해석하기 때문에 보낸 사람의 의도와 받는 사람의 해석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밥 먹었어? 가 사랑인데 간섭으로 들리는 것. 요즘 바쁘니? 가 걱정인데 왜 연락 안 하느냐는 추궁으로 들리는 것. 건강은 괜찮아? 가 그리움인데 또 잔소리로 들리는 것. 이런 일이 반복되면 부모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뭘 말해도 오해를 받으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이 침묵이 쌓이면 명절 식탁에서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꺼내야 오해 없이 전달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기에 대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버지니아 사티어, 가족 치료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사티어는 1972년에 가족 만들기라는 책을 쓰고 1988년에 이것을 더 다듬어서 새로운 가족 만들기를 펴냈습니다. 사티어는 수천 가족을 만나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대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쓰는 네 가지 소통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화가 불편해질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쓰는 가면 같은 겁니다. 첫 번째는 회유형입니다.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방식이에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은 숨기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괜찮아. 엄마는 아무것도 안 봐라. 내가 편한 대로 해. 속으로는 서운한데 겉으로는 다 괜찮은 척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말했다가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모습이 좀 익숙하신 분 계신가요? 두 번째는 비난형입니다. 회유형과 정반대예요. 자기 감정을 공격적으로 표현합니다. 너는 맨날 그 모양이야.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렵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속마음은 나를 좀 봐달라는 건데 밖으로 나오는 말은 비난이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방어적이 되고 대화는 더 꼬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초이성형입니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논리와 사실만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이에요. 통계적으로 부모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연락하는 자녀가 몇 %인 줄 아니? 내가 너한테 들인 시간과 비용을 따지면 이런 말을 하는 분의 속마음은 사실 나도 감정이 있다는 건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약해 보일까봐 논리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산만형입니다. 주제를 계속 바꾸거나 농담으로 넘기거나 아예 딴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건 됐고. 그나저나 옆집 김 사장은 요즘 어떻게 지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불편한 대화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는 어떤 유형이지? 하고 생각해 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티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네 가지 유형이 아닙니다. 사티어가 전달하고 싶은 핵심은 이 네 가지 유형이 아닌 다섯 번째 방식에 있습니다. 사티어는 그 다섯 번째 방식을 바로 일치형 소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일치형 소통이란 내 안에서 느끼는 것과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비위를 맞추는 것도 아니고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논리로 무장하는 것도 아니고 회피하는 것도 아닌 그냥 솔직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내 전화가 뜸해서 엄마는 좀 서운했어. 이게 바로 일치형 소통 방식입니다. 비난이 아니에요. 너는 왜 전화를 안 하니가 아니라 엄마는 서운했어입니다. 주어가 너가 아니라 나예요. 회유도 아닙니다. 괜찮아. 바쁜 거 아니까라고 감추는 게 아니라 서운했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사티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치형 소통이 어려운 이유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라고요. 서운한 마음, 외로운 마음, 필요로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일종의 자기 노출입니다. 그리고 특히 부모의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이 자기 노출은 매우 어렵습니다. 부모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약해 보이는 건 아닐까? 자식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솔직한 표현을 가로막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를 좀 더 넓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유독 부모가 자녀에게 솔직해지기 어려울까요? 이것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대와 문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60대, 70대 이상이신 분들이 살아오셨던 시대를 떠올려 보면요. 그 시대의 부모상은 강한 부모였습니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자녀 앞에서는 늘 든든한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나약함의 표시였고, 자녀에게 기대는 것은 부모의 도리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는 주는 사람이지 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 무언의 규칙이 수십 년간 내면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나도 외로워, 나도 내가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금기를 깨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수잔 터크찰스라는 심리학자가 2010년에 발표한 강점과 취약성 통합 모델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일상적인 감정 조절 능력은 오히려 좋아집니다. 젊은 시절보다 사소한 일에 덜 흔들리고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어요. 이것이 강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강한 정서적 자극, 예를 들어 가족 간의 갈등, 자녀와의 언쟁, 명절의 긴장감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취약해집니다.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마음의 상처가 더 깊이 남아요. 이것이 취약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평소에는 감정 조절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 명절에 자녀와 한마디 부딪히면 며칠을 끙끙 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반복되면 다음에는 아예 말을 꺼내지 않게 됩니다. 한번 상처받으면 회복이 오래 걸리니까 차라리 상처받을 상황 자체를 피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니어 분들이 명절 대화에서 더 조심스러워지는 과학적 이유입니다. 성격이 소심해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심리적 변화 때문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영화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2013년에 개봉한 일본 영화 동경가족입니다. 야마다 요지 감독이 오즈 야스지로의 명작 도쿄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다시 만든 작품이에요. 이 영화에서 시골에 사시는 노부부가 도쿄에 있는 자녀들을 찾아갑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인데 반갑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화 중간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입을 엽니다. 그런데 말이 이어지지 않아요.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아버지는 말을 바꿉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이 장면이 왜 마음에 남느냐면요. 그 사실은 뒤에 어떤 말이 오려고 했는지 영화는 끝까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관객은 추측할 뿐이에요. 아마도 요즘 좀 외롭다는 말이었을 수도 있고, 너희가 보고 싶었다는 말이었을 수도 있고, 내가 좀 서운했다는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삼킵니다. 왜 삼켰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전부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하는 부모라는 역할의 무게 때문이기도 하고요. 말해봤자 오해만 살 텐데라는 메타메시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 번 상처받으면 오래 가니까라는 나이 들미 가져오는 취약성 때문이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라는 세 글자 뒤에서 말을 멈추게 한 겁니다. 혹시 이 장면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시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꺼내보겠습니다. 논어 2인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군자용 누러온 이민어행. 풀이하면 군자는 말은 더디하되 행동은 민첩히 하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이 구절은 말을 아끼는 것이 미덕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가르침을 내면화하고 계시죠.
말 많으면 실수한다. 차라리 침묵이 금이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공자가 말을 더디하라고 했지, 말을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더디한다는 것은 생각 없이 내뱉지 말라는 뜻이지, 마음속에 있는 말을 영원히 삼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자의 뜻을 깊이 들여다보면 충분히 생각한 뒤에 말하라는 것에 가깝습니다. 조심하되 말하는 것과 조심해서 말 안 하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용기이고 후자는 회피일 수 있습니다. 물론 회피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일 때도 있으니까요. 다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는 것과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라는 겁니다. 전자는 후회를 남기고 후자는 평안을 남깁니다. 오늘 이야기의 목표는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 전자가 아니라 후자를 경험하시도록 돕는 것입니다. 말하든 말하지 않든 그것이 선택이 되도록요. 자, 여기서 잠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족끼리 대화가 어려운 이유. 그것은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의 내용보다 말 뒤에 숨은 메시지, 즉 메타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같은 말이 사랑으로 보내졌는데 간섭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데보라 테넌 교수가 밝혀낸 가족 대화의 구조적 어려움입니다. 둘째, 대화가 불편해지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가면을 씁니다. 맞추거나 공격하거나 논리로 무장하거나 회피하거나. 버지니아 사티어가 발견한 4가지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 가면 뒤에는 솔직해지면 관계가 무너질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셋째, 나이가 들수록 일상적인 감정 조절은 잘하지만 가족 갈등 같은 강한 자극에는 더 취약해집니다. 찰스 교수의 강점과 취약성 통합 모델이 설명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시니어가 명절 대화에서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심리적 변화입니다. 이 3가지가 겹치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꺼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끼리 대화가 왜 어려운지를 살펴봤습니다. 메타메시지의 엇갈림, 무의식적인 소통 가면, 나이 들미 가져오는 정서적 취약성. 이런 것들이 겹쳐서 하고 싶은 말을 삼키게 된다는 이야기였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 건데?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이 질문의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할까 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말을 하고 싶은 걸까? 하고 싶은 말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전에 정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목적을 정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지 찬찬히 풀어보겠습니다. 잠깐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명절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자녀가 맞은편에 앉아 있어요.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전화가 너무 뜸하다는 이야기. 이 말을 꺼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잠깐, 이 말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같은 말이라도 목적이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표현이 목적인 경우입니다. 나는 그냥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 내가 어떻게 반응하든 나는 내 감정을 말했다는 것 자체로 괜찮아. 이 경우 대화는 비교적 가볍게 끝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가능성은
통제가 목적인 경우에요. 내가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했으면 좋겠어. 내 말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이 경우 대화는 높은 확률로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성인 자녀는 그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가능성은 인정이 목적인 경우예요.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이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자녀가 엄마가 서운했구나 라고 알아주면 마음이 풀리지만 또 그 얘기야? 라고 반응하면 서운함이 배로 커지거든요. 같은 요즘 전화가 뜸하다는 말인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려는지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 걸까? 내 마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인가? 자녀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목적인가? 내 서운함을 알아달라는 것이 목적인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 이것이 말하기 전에 해야 할 첫 번째 준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자녀에게 말을 꺼낼 때 순수하게 표현만이 목적인 경우는 드뭅니다. 그냥 내 마음만 전하면 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녀가 엄마 미안해. 앞으로 더 자주 연락할게라고 말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했으면 그에 대한 반응을 기대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여러 방식으로 설명하는데요. 가장 직관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실망의 크기를 결정한다. 지난 시간에 기대 불일치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죠. 같은 원리가 대화에도 적용됩니다. 내가 이만큼 마음을 열었으니 자녀도 이만큼 반응해 줄 거야. 이 기대가 충족되면 대화는 성공입니다. 하지만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지 않은 것보다 더 큰 서운함이 남습니다. 말을 했는데도 안 통하는구나라는 절망감까지 더해지니까요. 그래서 대화 전에 먼저 기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 말을 하고 나서 자녀에게 어떤 반응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의외로 명확한 답이 나옵니다. 사실 나는 자식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었구나. 사실 나는 자식이 미안하다고 말해주기를 바라고 있었구나. 사실 나는 자식이 나를 더 자주 찾아오기를 바라고 있었구나. 이 기대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의 정돈입니다. 기대를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대는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다만 내게 어떤 기대가 있는지를 알고 말하는 것과 그 기대를 모르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했을 때에는 자녀의 반응이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내가 기대를 했었구나.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서운한 거구나 하고 자기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를 모르고 말하면 자녀의 반응이 내 기대와 다를 때 이 자식이 왜 이래 또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같은 대화, 같은 결과인데 내가 나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후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했던 개념을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게슈탈트 심리치료의 창시자인 프리츠 펄스는 미완의 과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속에 끝내지 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이 현재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말, 표현하고 싶었는데 표현하지 못한 감정, 해결하고 싶었는데 해결하지 못한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으면 비슷한 상황이 올 때마다 그 미완의 감정이 다시 올라옵니다. 명절이 대표적입니다. 작년 설에 하지 못한 말이 있으면 올해 설이 다가올 때 그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번에는 꼭 말해야지. 그런데 또 못하면 내년 설에 또 떠오릅니다. 해가 갈수록 그 미완의 감정은 무거워지고 명절은 점점 더 복잡한 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펄스가 말한 완결이 반드시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완의 과업을 완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말을 상대방에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혼자서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인정하고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쓰거나 글로 표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실제로 그 편지나 글을 반드시 전달할 필요는 없어요. 핵심은 그 감정이 없는 척 외면당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의해서라도요. 나는 서운했다. 그 서운함은 진짜다. 그리고 그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자기 감정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미완의 과업은 어느 정도 완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꼭 말해야 해라는 압박을 스스로에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꼭 말로 전달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니까요. 다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의 정체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왜 이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이 말을 하고 나면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걸까? 만약 기대한 반응이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괜찮을까? 이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이 바로 마음의 정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자기 개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시드니 주라드가 1960년대에 체계화한 개념인데요. 자기 개방이란 자신의 생각, 감정, 경험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주라드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개방은 관계의 친밀도를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보여줄수록 상대방도 자신을 보여주게 되고 이 상호적인 개방이 관계를 깊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후 어윈 엘트먼과 달마스 테일러는 1973년에 이것을 사회적 침투 이론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은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다고요. 표면적인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계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부모-자녀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중 하나인데 정작 자기 개방의 수준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 쪽에서요. 자녀에게 나 요즘 좀 외로워라고 말하는 것, 너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 사실 요즘 건강이 좀 걱정되라고 말하는 것. 이런 자기 개방을 부모들은 종종 약점 노출로 인식합니다.
자식한테 이런 말을 하면 짐이 되는 거 아닌가? 부모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나이 들어서 이런 말을 하면 처량해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자기 개방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주라드의 연구가 말해주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자기 개방은 약점이 아니라 용기이고 관계를 깊게 만드는 통로라고요. 물론 자기 개방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대화의 분위기가 안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안전감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가트만은 수십 년간 부부와 가족 관계를 연구하면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정서적 안전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솔직하게 말해도 이 사람이 나를 판단하거나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 이것이 있어야 솔직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명절 식탁이 항상 정서적으로 안전한 공간은 아닙니다. 여러 가족이 모여 있고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깊은 이야기를 꺼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말할 것인가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꼭 명절 식탁에서 말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녀와 둘이 잠깐 산책을 나갈 때, 설거지를 함께 하면서 또는 명절이 끝나고 며칠 뒤 전화로 정서적으로 좀 더 안전한 순간을 골라서 말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무슨 말을 할까가 아니라 왜 이 말을 하고 싶은가였습니다. 대화의 목적을 명확히 아는 것. 표현인지, 통제인지, 인정인지.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인식하는 것. 기대를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준비입니다. 그리고 꼭 말해야 한다는 압박도 내려놓아도 됩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이 말하는 미완의 과업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으로만 완결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말하고 싶다면 그것은 용기 있는 일입니다. 자기 개방은 약점이 아니라 관계를 깊게 만드는 통로이니까요. 자,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명절 식탁에서 말이 안 나오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 가족 간의 대화가 어려운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의 내용보다 말 뒤에 숨은 마음, 그 메타메시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가족 대화의 구조적 어려움입니다. 같은 밥 먹었어? 가 사랑으로 보내졌는데 간섭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였죠. 둘째, 우리는 대화가 불편해지면 무의식적으로 가면을 씁니다. 맞춰주거나 공격하거나 논리로 무장하거나 회피하거나. 버지니아 사티어가 발견한 4가지 패턴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면 뒤에는 솔직해지면 관계가 무너질까 봐라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셋째, 나이가 들수록 일상적인 감정 조절은 오히려 잘하지만 가족 갈등 같은 강한 자극에는 더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시니어가 명절 대화에서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은 성격 탓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심리적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 말하기 전에 정해야 할 것은 무슨 말을 할까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이것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게 표현인지, 통제인지, 인정인지, 그리고 자녀에게 어떤 반응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기대를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이미 준비라는 거였죠. 그런데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래, 이론은 알겠어. 마음 정리도 좋아. 그런데 실제로 명절 식탁에 앉아서 자식들 얼굴 보고 첫 마디를 어떻게 꺼내야 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가 필요하죠. 요즘 전화가 뜸하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을 여는 순간 자식의 표정이 굳는 걸 보면 말이 목구멍에서 다시 내려갑니다. 내가 보고 싶었다고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간섭처럼 안 들리고 그리움으로 전달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상황에 바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대화의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절 식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대화법으로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편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명절 준비 잘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시니어 마음은 골든이었습니다.